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모든 것을 가졌다. 압도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누구라도 돌아보게 만드는 차가운 외모까지. 하지만 그의 세상은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첫사랑 한서연. 그녀는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지독한 어둠이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다른 한편에서는 한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치열하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를 숨긴 채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최은우라는 이름으로. 만약 운명이 그들을 다시 엮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진성그룹의 회의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자처럼 보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는 그가 왜 젊은 나이에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반대 의견을 내려던 한 임원이 그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태준에게 사업은 감정이 배제된 숫자의 전쟁이었고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용납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태준은 곧장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사진. 한서연.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온기였다. 5년 전 결혼을 약속한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실종은 태준의 삶에 깊은 상처와 지독한 불신을 남겼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스스로를 마모시켰다. 그녀를 찾겠다는 집념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준아, 혜연아, 밥 먹어야지. 씩씩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 진실의 오늘 소속 기자 최은우. 하지만 그녀의 본명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5년 전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태준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만 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 하준과 자신처럼 눈이 예쁜 딸 하연이가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뉴스 속보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냉정한 표정의 강태준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췄다. 그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두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서연은 진실의 오늘 편집국에서 새로운 취재 지시를 받았다. 바로 진성그룹의 자회사인 진성건설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다. 편집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일 수 있다며 가장 신뢰하는 서연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녀는 망설였다. 진성그룹, 그 이름은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를 끄집어내는 위험한 주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그녀의 두려움을 억눌렀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과거의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풀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와 접촉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제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하는 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최은우 기자 맞으시죠? 우리랑 잠시 얘기 좀 합시다. 그들은 진성건설 측에서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들의 거친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고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강태준의 충직한 비서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이진혁 실장이었다. 그는 태준의 명령으로 진성건설의 문제를 비밀리에 처리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이진혁은 곧바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의 등장에 남자들은 쩔쩔매며 물러났다. 그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까, 기자님? 그의 눈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날카로운 관찰력이 번뜩였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기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담대했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진성건설 건을 파고드는 기자가 있습니다. 방금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준은 수화기 너머로 짧게 대답했다. 신원 파악하고 예의주시해.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기자가 바로 자신이 5년간 미치도록 찾아 헤맸던 여자라는 사실을. 며칠 후 서연은 취재를 위해 진성그룹 본사 건물을 찾았다. 오늘은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그녀는 잠시 로비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하필이면 오늘따라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한 이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온 터였다.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아이들에게 로비 한편에 있는 카페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호기심은 엄마의 당부를 이기지 못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조형물이 신기했던 하준과 하은이는 엄마를 기다리다 말고 로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순식간에 인파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혜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터져 나왔다. 오빠인 하준이는 동생을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겁이 나긴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회의를 마치고 로비를 가로지르던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울고 있는 두 아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지나쳤을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꼬마야, 왜 울고 있니? 엄마 잃어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그 순간 울고 있던 혜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태준은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이 그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서연의 눈과 똑같이 닮아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은 옆에 서 있는 남자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신을 경계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한 아이의 다부진 얼굴에서 그는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 그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하준아, 혜은아.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달려왔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이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강태준.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 남자였다.
서연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태준이 자신을 알아보게 해서는 안 됐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태준에게 목소리를 변조해 말했다.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갔다. 태준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다급한 목소리와 스쳐 지나간 옆모습이 심장을 어지럽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남은 것은 아이들에게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내 것의 일부를 찾은 듯한 이상한 감각. 그는 방금 전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운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그의 삶 위로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서연을 빼닮은 여자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 아이들에게서 느꼈던 기묘한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이진혁 실장을 호출했다. 어제 로비에서 울고 있던 아이들, 기억하나? 이진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가 처리하려던 참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타나 데려갔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아이들과 어머니에 대해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평소 그의 성정을 아는 이진혁이었지만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다. 재벌 총수가 우연히 마주친 아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라는 명령. 그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고 답했다. 알겠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태준과의 재회는 5년간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심지어 아이들을 향했던 그 잠깐의 부드러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낡은 상자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이제 없었다. 한서연은 죽었고 오직 두 아이의 엄마인 기자 최은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뒤집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게. 태준이 직접 써준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그 약속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진성그룹의 어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신이 그와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서연은 진성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진성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왔다.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진성 측에서는 홍보실장이 나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서연은 기회를 엿보다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진실의 오늘 최은우 기자입니다.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강태준 회장 일가와 관련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회견장은 순간 술렁였다. 홍보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이 성가신 기자회견을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태준의 등장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단상에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입을 열었다. 진성그룹의 모든 경영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금 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로 향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당돌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태주는 또다시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질문을 하기 위해 살짝 기울이는 고개의 각도,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그것은 분명 한서연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녀일 리가 없다. 서연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건물을 나섰다.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차가운 시선이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진혁 실장이었다. 최은우 기자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기자로서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그의 뒤를 따랐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5년 전 서연이 태준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서연은 태준과 단둘이 마주섰다. 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당신, 목적이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기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진실이라. 진성그룹을 흔들어서 얻는 게 뭔지 궁금하군. 돈인가, 명예인가? 태준의 비아냥거림에 서연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회장님 같은 분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서연은 익숙한 그의 향기에 숨을 멈췄다. 태준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은우.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너무나도 닮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눈빛이었다. 당신의 그 눈, 어딘가 익숙한 것 같군.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살다 보면 닮은 사람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차가운 대꾸에 태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기운,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된 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는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 이진혁이 태준의 집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그는 조사한 서류를 내밀었다. 기자의 이름은 최은우, 나이는 28. 지방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언론사를 거쳐 현재 진실의 오늘에서 근무 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미혼모이며 5살짜리 이란성 쌍둥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태준은 쌍둥이라는 말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로비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었다. 아이들 아버지는. 이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출생신고서에 부친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인 탐문 결과 아이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류상의 정보는 한서연과 최은우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태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태준과의 독대는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와의 거리가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진성건설 비리의 핵심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고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굳건해졌다. 사랑했던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 그녀는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늦은 밤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서연의 사진과 오늘 이진혁이 보고한 최은우의 이력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겹쳐 보이는 잔상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서연과 함께 이 자리에서 야경을 보며 영원을 약속했었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지금 그녀를 닮은 여자와 아이들이 자신의 주변에 나타난 것일까? 엇갈린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며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그가 믿어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은우, 아니 한서연의 취재는 벽에 부딪혔다. 진성건설의 회계장부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녀가 접촉했던 내부 고발자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표면의 데이터가 거짓이라면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쫓아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진성건설과 거래한 수백 개의 하청업체 리스트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들,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계약금. 퍼즐 조각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분명 하나의 그림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비자금의 흐름이 진성그룹의 심장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수많은 유령 회사들 중 유독 한 곳, 아르테 갤러리라는 이름의 미술품 수입 업체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미술품 거래 회사였지만 그 자금 흐름은 비정상적이었다. 진성건설의 비자금이 이 회사를 통해 세탁된 뒤 거액의 기부금 형태로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기부금의 최종 수신처를 확인했다. 진성문화재단.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강태준의 새어머니이자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박서진 회장이었다.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대는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그림자 권력, 가장 우아한 미소 뒤에 가장 잔인한 발톱을 숨기고 있는 여자였다. 같은 시각 박서진 회장은 자신의 아르테 갤러리에서 VVIP 고객들을 상대로 우아하게 미술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기품 있는 태도. 그녀는 누가 봐도 완벽한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림이 아닌 그림을 사는 사람들의 욕망과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비밀스러운 집무실로 들어섰다. 비서가 공손하게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표지에는 최은우 기자 관련 동향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무심하게 서류를 넘겨보았다. 고작 기자 하나 때문에 소란스럽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진성문화재단이라는 단어에 닿는 순간 부드러웠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김 비서, 그 기자 너무 깊이 들어오게 놔뒀네. 더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 위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서연이 일하는 진실의 오늘 편집국이 발칵 뒤집혔다. 회사의 가장 큰 광고주 중 하나가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온 것이었다. 이유는 진성그룹에 대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편집장은 서연을 따로 불러 면담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차 기자,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보통 거물이 아니야. 이 취재 계속할 수 있겠어? 그는 서연을 걱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찬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편집장님, 그래서 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괴물과의 싸움입니다.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쌍둥이와 함께 집 앞 놀이터에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시름을 잊고 있던 순간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진성문화재단 법무팀 소속 변호사였다. 최은우 기자님 되시죠? 저희 재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예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말이죠. 그는 서연의 어깨 너머로 해맑게 웃고 있는 하준과 혜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군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공포에 떨었다.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향한 위협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 문틈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 저 작은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박서진 같은 괴물은 평생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공포는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서진의 약점을 파고들 더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이진혁으로부터 최은우 기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언론사 압박,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인 협박.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진성건설 사장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건 마치 꼬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입을 막으려는 수법 같군. 이진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회장님, 배후에 상당한 실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은 생각에 잠겼다. 최은우라는 기자는 그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자신의 제국 안에서 자신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 멋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리고 그 칼끝이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신경 쓰이는 그 여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거슬렸다. 그는 이진혁에게 최은우 기자에 대한 24시간 밀착 보호를 지시했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자들을 파악해 누가 보냈는지 무슨 목적인지 전부 알아내. 내 구역에서 멋대로 날뛰는 쥐새끼가 누군지 내가 직접 그 얼굴을 확인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업체를 보호하려는 CEO의 분노만은 아니었다. 그 스스로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그녀의 안전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꿈틀대고 있었다. 한소연을 닮은 그 여자. 어쩌면 그녀의 실종과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서진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며칠 뒤 서연은 취재를 마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적한 도로, 뒤에서 따라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그녀의 차를 위협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트럭은 집요하게 그녀를 추격했다.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위협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공포 속에서 그녀가 간신히 갓길에 차를 세웠을 때 트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졌다. 차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멈추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하지만 박서진과 강태준 모두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태준의 지시를 받은 이진혁의 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트럭의 번호판, 운전사의 인상착의까지 모두 촬영되었다. 이진혁은 사건 직후 태준에게 모든 자료를 전송하며 보고했다. 트럭 운전사는 대포폰을 사용하는 전문 해결사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를 추적한 결과 자금의 출처가 박서진 회장님의 비서실 쪽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은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위험한 진실의 서막은 끝났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던 적의 실체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적의 칼끝이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와 기묘하게 닮아있는 한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 이진혁 실장은 지난 며칠간 잠을 잊은 채 채은우라는 여자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서류상의 기록은 완벽했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그 이전의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태준의 지시는 단순한 신원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깊은 고뇌와 혼란을 풀어줄 열쇠를 찾아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이진혁은 공식적인 경로를 포기하고 어둠 속에서 정보를 거래하는 자신만의 정보원을 움직였다. 마침내 먼지 쌓인 대학 졸업 앨범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그는 숨을 멈췄다. 지금의 최은우 기자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만 햇살처럼 웃고 있는 그 얼굴은 분명 한서연이었다.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돈의 흐름이었다. 이진혁은 한서연의 실종 시점 전후로 그녀의 가족 계좌에 있었던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보험금이 그녀가 사라진 직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박서진 회장의 아르테 갤러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서연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서진 회장이 있었다. 이진혁은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즉시 태준에게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정보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박서진 회장 측에서 최은우 기자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주변을 샅샅이 캐고 있다는 첩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한편 박서진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최은우라는 기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고 영리했다. 그녀는 이제 손을 넘기로 결심했다. 직접적인 제거는 위험 부담이 컸다. 대신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부서뜨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사고를 위장할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그들의 임무는 최은우가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오는 시간에 맞춰 그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줄 끔찍한 사고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잔인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우아한 집무실에서 와인을 음미하며 이제 곧 들려올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하준과 하은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나섰다. 아이들은 오늘 배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제잘거렸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유치원 앞 좁은 골목길을 막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공사 트럭의 적재함에서 갑자기 쇠 파이프 더미를 고정하고 있던 와이어가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수십 개의 무거운 쇠 파이프들이 굉음을 내며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강철 산사태처럼 정확히 서연과 두 아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무섭게 쏟아져 내렸다.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피할 시간도 소리 지를 틈도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옥 같은 굉음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그녀와 아이들을 덮쳤다. 누군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와 그녀의 몸을 강하게 밀쳐낸 것이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보도블록 위로 나뒹굴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녀의 등 뒤로 쇠 파이프들이 아스팔트를 깨부수는 굉음이 천지를 진동했다.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피한 것이다.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강태준. 그가 자신들을 밀쳐낸 자리에 서 있었다. 쏟아져 내린 쇠 파이프 하나가 그의 팔을 강타했고 하얀 와이셔츠 위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 시선은 오직 서연과 아이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데 고정되어 있었다. 이 진역에 긴급 보고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직접 차를 몰아 달려온 태준이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모든 것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트럭을 보고 쏟아지는 소의 파이프를 보고 그 아래에 선 여인과 아이들을 본 순간 그의 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아수라장이 된 도로 한복판에서 그는 혼란에 빠진 서연을 마주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져 내동댕이 쳐졌고 묶었던 머리가 풀어 헤쳐져 있었다.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는지 미친 듯이 확인하는 절박한 손길. 하준아, 하윤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정지했다. 아이를 향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얼굴, 눈물로 얼룩진 그 눈빛. 그것은 자신이 5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찾아 헤맸던 한서연의 얼굴이었다. 채은우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가짜 가면이 벗겨지고 끔찍한 공포 앞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보았다. 자신을 묘하게 닮은 남자아이와 서연의 눈을 그대로 가진 여자아이. 흩어져 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심장을 꿰뚫는 하나의 진실로 맞춰졌다. 드러나는 상처와 음모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사랑과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아이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거리를 날카롭게 갈랐다.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몰려들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강태준의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 한서연. 그녀는 두 아이를 미친 듯이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끔찍한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태준은 피가 흐르는 팔의 고통도 잊은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는 순간 서연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질문은 그녀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눈은 자신이 5년간 찾아 헤맸던 사랑이 정말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 절박했다. 이진혁 실장이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태준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게 하고 경찰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 현장을 조용히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세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회장님, 병원으로. 이진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그를 막았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의 시선은 차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부서져라 껴안고 있는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리다 지쳐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5년간 애써 지켜온 비밀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태준 소유의 비밀스러운 별장이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와 이진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신처였다. 태준은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다. 혜은이를 안아들었을 때 아이의 작은 숨결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처음 느껴보는 이 작은 온기에 그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아이들을 눕히고 방을 나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석상처럼 서 있는 서연과 마주했다. 드디어 폭풍의 눈 속에서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5년간 골마터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 맞구나 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최은우 기자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태준의 절규가 별장 전체를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배신감에 휩싸인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 사과는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미안해? 그 말 한마디 하려고 5년을 숨어 지낸 거야?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놓고. 그의 거친 말에 서연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신을 지켜야 했어. 당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박서진 회장이 자신을 찾아와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던 순간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떠나지 않으면 태준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녀의 가족까지 파멸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던 그 끔찍한 기억. 그 여자는 악마였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어.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이 다칠 거라고, 당신의 모든 걸 빼앗을 거라고 했어. 서연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태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참담한 고통과 충격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새어머니가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절망적인 눈빛과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홀로 그 모든 위협을 감당하며 그를 지켜냈던 것이다. 태준은 힘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싸울 수도 있었잖아.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처절한 후회와 안타까움만이 감돌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준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졌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이 잠든 방문으로 향했다. 그 아이들, 그럼 서연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강태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자신은 지난 5년간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껍데기처럼 살아왔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허탈함과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잠든 두 아이의 얼굴. 서연을 닮은 딸과 거울처럼 자신을 닮은 아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잠든 하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이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들 곁을 지키던 태주는 마음을 정했다. 그는 방을 나와 다시 서연의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지킬게.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하고 우리 아이들, 박서진 회장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내가 다 되찾아올 거야. 아니, 그 이상을 갚아주겠어. 그것은 맹세였다. 상처 입은 남자의 처절한 복수의 서약이자 한 여자를 향한 뒤늦은 사랑의 고백이었고 두 아이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폭풍 같은 재회 끝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주섰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감돌았다. 밤새 뜬 눈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은 강태준과 한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의 목표, 박서진이라는 거대한 적을 향하고 있었다. 태준은 거실 테이블에 진성그룹의 조직도를 펼쳐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도가 아닌 수십 년간 박서진이 심어놓은 독버섯들의 지형도와 같았다. 내부에서는 내가 움직이겠어. 이진혁 실장과 함께 박 회장의 자금줄과 인맥을 역으로 추적할 거야.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략적이었다. 이어서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당신이 필요해. 기자라는 신분은 최고의 무기가 될 거야. 박 회장에게 버림받았거나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줘. 흩어져 있는 증거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곁에 태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알겠어요. 제가 찾아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이미 조사를 시작했지만 번번이 그들이 먼저 손을 쓰는 바람에 실패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이 제 방패가 되어준다면 저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지가 되었다.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더 이상 고통에 찬 부모가 아닌 거대한 전쟁을 앞둔 두 명의 강인한 전사였다. 박력의 서곡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로 복귀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냉정하고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박서진을 비롯한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진혁 실장을 통해 박서진의 모든 것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녀가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서류, 그녀가 임명한 모든 임원들의 뒷조사, 그리고 아르테 갤러리와 진성문화재단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회계 자료가 비밀리에 그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태준은 밤을 새워가며 그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비자금의 흐름을 잇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것은 거대한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은 고독한 싸움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훈 기자, 최은우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섰다. 태준이 제공한 안전가옥에 아이들을 맡기고 이진혁이 붙여준 경호팀에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으며 그녀는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박서진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쫓겨난 전직 회계사였다. 남자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의 가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에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그는 박서진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을 세탁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이면 장부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 장부는 이미 박서진의 수하들에 의해 사라진 후였다. 박서진은 태준과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태준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갑자기 자취를 감춘 최은우 기자의 행방.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위험이 바로 턱 밑까지 차올랐음을 경고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수십 년간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쳐야 했다.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수족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칼, 이진혁 실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진혁만 사라진다면 강태준은 눈과 귀를 잃은 채 고립될 것이고 방역의 기세 또한 꺾일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진혁에게 의문의 제보가 들어왔다. 박서진의 전직 운전기사라고 밝힌 한 남자가 자신이 박 회장의 이면 장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며 거액의 돈을 주면 넘기겠다는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이진혁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함정일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이 먼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태준은 결코 혼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진혁의 결심은 단호했다. 회장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강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약속 장소는 폐쇄된 항구의 낡은 창구였다. 이진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몸에 숨기고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제보자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의 뒤로는 건장한 남자들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면 장부라며 건넨 가방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필사적인 격투 끝에 그는 진짜 데이터가 담긴 USB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가 창고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날아온 둔탁한 쇠 파이프가 그의 다리를 강타했다. 쓰러진 그에게 남자들이 무자비하게 달려들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USB를 창고 밖 어두운 컨테이너 밑으로 던져 넣었다. 태준은 이진혁과의 연락이 끊기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항구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진혁의 시신과 과속 차량에 의한 뺑소니 사고로 위장된 현장이었다. 태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진혁의 시신을 붙잡고 절규했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무도 믿지 못했던 자신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였던 사람이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가 희생된 것이다. 지독한 죄책감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때 그의 눈에 이진혁의 시신 근처에 떨어져 있는
작은 버튼형 추적 장치가 들어왔다. 이진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태주는 슬픔을 삼키고 이진혁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냈던 컨테이너 밑을 필사적으로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흙먼지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작은 USB를 발견했다. 이진혁이 목숨과 맞바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USB를 손에 쥔 채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 오직 얼음 같은 복수심만이 남은 텅 빈 얼굴이었다. 방역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피의 심판뿐이었다. 이진혁의 희생은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이 되어 그의 손에 쥐어졌다. 심판의 날,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별장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앞에는 이진혁이 목숨과 맞바꾼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박서진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밤 그 안의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다. 정관계를 아우르는 뇌물장부,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흔든 기록까지. 박서진은 우아한 가면을 쓴 괴물 그 자체였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태준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흩어진 자료들을 정리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제 곧 시작될 거야.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갑작스러운 총회 소집에 주주들은 술렁였고 현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박서진 회장이 특유의 우아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이진혁이 제거된 지금 강태준은 날개 잃은 새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 그룹에 대한 장악력을 완벽하게 굳힐 생각이었다. 의장석에 앉은 그녀가 개회를 선언하려는 순간 강당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보는 이를 압도했다. 태준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박서진의 앞을 가로막고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그룹의 몸속에 기생하며 모든 것을 좀먹어온 거대한 악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박서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강태준 대표,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아르테 갤러리와 진성문화재단의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서연이 찾아낸 회계사의 증언 영상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단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서진 회장 당신입니다. 박서진은 필사적으로 냉정을 유지하며 반박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저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저 자는 회사에 앙심을 품고 쫓겨난 범죄자일 뿐이야. 그녀의 지지 세력들이 동조하며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태준은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모함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 제 아이들의 존재까지 지워버리려 했던 것도 모함입니까? 그는 스크린에 5년 전 서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기자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터졌다. 이 자리에 있는 한서연, 과거 채은우라는 이름의 기자로 활동했던 이 사람이 바로 5년 전 당신의 협박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만 했던 제 약혼녀이자 제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재벌 총수에 숨겨진 약혼녀와 아이들의 존재.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5년 전 박서진에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숨죽여 살아야 했는지를 모두 증언했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한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이었고, 그 진정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서진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 여자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야. 증거도 없는 말들을 믿는가? 증거를 원하십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강당을 갈랐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여기 제게는 형제와도 같았던 구 이진혁 실장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이 담긴 이면 장부 말입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스크린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리스트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명단,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정확한 액수와 날짜까지. 그것은 진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더 이상 변명도 반박도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서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우아했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발악하는 패배자만이 남아있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순간 강당 뒷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단상으로 곧장 걸어와 박서진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서진 씨,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초라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화려했던 여왕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심판의 날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내려졌다. 소란이 잦아든 강당. 태준은 텅 빈 단상 위에서 스크린에 떠있는 이진혁의 사진을 몰차 바라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친구를 잃은 슬픔이 더 컸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터널의 끝, 마침내 그들은 함께였다. 비록 수많은 상처와 희생 위에 얻어낸 승리였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뿐이었다. 박서진이 체포되고 세상이 발칵 뒤집힌 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진성그룹은 강태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이진혁 실장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공익재단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별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은 복수를 끝냈지만 승리의 기쁨 대신 친구를 잃은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에 시달렸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이진혁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볼 뿐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상처 입은 어른들의 세상과 달리 아이들의 시간은 천진난만하게 흘러갔다. 하준과 혜은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는 낯설고 신기한 탐구의 대상이었다. 아이들은 태준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그를 훔쳐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하연이가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다가가 자신의 그림책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읽어주세요. 아이의 꾸밈없는 요청에 태준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경험이 없었다. 어색하게 책을 받아든 그는 딱딱한 목소리로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서툰 낭독에 혜은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어둠에 잠겨있던 태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며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태준의 그림자가 되었다. 하준이는 태준이 일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구경했고 혜은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태준은 여전히 서툴렀다. 아이들을 어떻게 안아야 할지, 어떤 눈높이에서 대화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노력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냉철한 기업의 총수 강태준이 아닌 한 여자와 두 아이의 평범한 가장이 되기 위해 애쓰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상처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아물어 가고 있었다. 이진혁 실장의 장례식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태준은 상주가 되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태준은 처음으로 서연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나 때문에 진혁이가 죽었어. 내가 그를 사지로 내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그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거예요. 그녀의 위로에 태주는 아이처럼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렸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별장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다. 태주는 그룹의 중요한 업무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나무를 심고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태우고 망치기 일쑤였지만 부엌에 울려 퍼지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성공보다 달콤했다. 서연은 더 이상 진실을 좇는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더 큰 진실과 보람을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네 사람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하루 일과를 나누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들이 꿈꿔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어느 봄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정원에서 태주는 서연과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중이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던 태준이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아, 그의 부름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지난 5년 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남은 내 평생은 너와 우리 아이들에게 속죄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치며 살고 싶어.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와
결혼해줄래? 한서연.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입맞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넘어 영혼을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네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별장 정원에서 열렸다.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하얀 미니 드레스를 입은 하은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앞장섰고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준이가 반지 상자를 들고 아빠의 뒤를 따랐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주례 앞에 섰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물음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들의 맹세는 하늘에 있는 이 진혁에게도 분명가 닿았을 터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노을이 지는 언덕에 나란히 서서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제잘거렸다. 길고 긴 아픔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다. 태주는 생각했다. 재벌 총수로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었다.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행복이었다. 상처를 넘어 영원을 약속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